관련한 전문가 여러분들이 참석하다 보니 한번 모이기로 힘들어서 세부적 현별로 논의하는 작은 자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계시는 대로 3주제와 4주제에 대한 발표 경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 발표는 공항 환경을 고려한 UAM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공항공사 정민철 부장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정민철 부장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장님께서는 한국공항공사에서 UMA 사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항공사 정민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UM에 대해서 조금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전국에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법상으로도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전국의 공항들 중에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한국공항공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고, 그래서 대구통합신공항도 한국공항공사에서 아마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항 환경을 고려해서 UAM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좀 차네요. 마스크를 제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의 변화, UAM이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UAM은 2016년도에 우버라는 회사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버가 UAM을 이제 들고 나왔는데요. 우버는 플랫폼 업체잖아요. 플랫폼 업체인데 도시를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막혀서 앞으로 하늘길을 이용하자라는 개념으로 UAM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버가 나온 UAM은 도시를 다니는 겁니다. 근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조금 더 멀리 가고 오래 갈 수 있는 비행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아마 앞으로는 UAM이라는 단어가 RAM이나 AAM으로 바뀌어간다.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는 비행기들로 바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에서는 항공기가 조용해지고 전기로 이제 갈 거고, 앞으로는 수소를 이용해서도 가는 비행기들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림에서 보이시는 787 비행기 드림라이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드림라이너는 기존 항공기보다 소음이 저렇게 훨씬 작습니다. 이게 작고 기존의 것들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꿈의 비행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비행기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벼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동력원 자체가 전기로 바뀌는 게 지금 세계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로 만드는 비행기들 중에 기존에 있는 비행기들처럼 전기로 간다라고 하는 게 이시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모양인데 엔진에다가 기름을 넣지 않고 전기를 넣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시톨이라고 얘기하고, 저렇게 많은 업체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ES톨이라고, 전기차를 타보셨으면 모두도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순간 가속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순간 가속력이 높은 전기 동력을 쓸 수 있으면 빨리 떴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대구 통합신공항처럼 이렇게 공항을 건설할 때 공항의 활주로가 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3,500m 이상의 기준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지 유럽을 갈 수 있고 미국을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미래의 기술이 발전되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추진력이 좋은 항공기들이 계속 발전이 되면 조그만 활주로라도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작지만 활주 이착륙 길이가 짧은 ES톨이 지금 개발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얼번 에어 모빌리티에서 도심의 환경에서 뭐 복잡한 도심에서 20-30km를 가는 항공기들을 EV톨이라고 얘기합니다. 전기로 버티컬 테이크오프 랜딩, 그러니까 전기를 동력으로 쓰지만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것들, 이게 EV톨이고, 얼번 에어 모빌리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버가 도심의 복잡한 환경에서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전기로 수직을 이착륙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수소는 안 되느냐? 물론 수소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무인기에서 개발되고 있는 수소를 전력원으로 하는 수소 연료 발전을 통해서 가는 이제 드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장거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버가 2016년에 얼번 에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할 때 우버는 플랫폼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직접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여러 기체 제작 업체들에게 대해서 기준을 줬습니다. 전기로만 만들고.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버에 수많은 박사들이 들어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앞으로 배터리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서 수소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전기로만 충분히 100km 정도 안에서 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 비행기를 만드시는 업체들은 무조건 전기로만 만드십시오라고 기준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 우버와 협력한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우버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다른 업체들도 우버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우버와 협력하는 업체들은 다 전기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로 만들고 보니까 처음에는 20km 내지 30km 정도를 생각했던 것들이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고 방금 하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이 좋아져서 최근에는 200km 이상 가는 항공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UM이라는 단어가 얼번에서만 머물러야 되느냐 아니면 아래에 리저널 에어 모빌리티로 바뀌어야 되느냐. 요즘 나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AM이다. 어드밴스 에어 모빌리티. 도심으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광역 도시 간을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기존의 교통수단, KTX나 버스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가면서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만 한다면 우리 EV톨을 가지고 UAM을 한다면 서울 도심이나 수요가 많은 두 번째로 수요가 많은 부산 정도에서만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RAM이나 AAM으로 간다면 우리가 조금 더 경북이나 구미나 신고항이나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여기 와서 이런 유행을 소개를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서서 모든 분들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얼번 에어 모빌리티는 저소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미래 도시교통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거다. 막히는 도로를 하늘길을 이용해서 새로운 교통수단을 만들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구석기 시대 이후에 인류가 살아가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와 사람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는 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래서 과거의 여러 유적지들을 보면 도시화가 생겨났고 그 도시화는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과거 100년 전, 200년 전, 아니 5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도시들의 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넓히는 것들은 현재 상당히 불가능하니까 그런 교통체증을 만들어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수단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다. UM을 이용해서 새로운 교통수단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UM이 나타났고 이것들이 이제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조금 더 멀리 광역도시 간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발전될 거다라는 측면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투자은행인데 모건 스탠리가 처음에는 1,800조 규모의 시장이 2040년에
발생할 거다. 1800조 시장이면 우리나라 GDP가 약 1800조, 2000조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GDP에 맞먹는 시장이 열릴 것이다. 지금 항공시장, 전 세계에서 보잉이나 다른 항공시장들이 만들고 있는 유행, 항공기 기체와 항공사들이 움직이는 그런 산업의 규모는 약 0.88조 달러, 1000조 원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40년에는 기존 항공기 시장과 동일한 시장이 하나 열릴 것이고 2050년에 모건 스탠리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000조의 10배의 시장이 열릴 거다.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경이라고 읽는 것 같은데 그런 큰 시장이 2050년에 열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이 UAM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밑에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까지 준비를 해서 2025년에 서울에 있는 김포공항으로부터 강남의 어느 곳까지 한 곳을 시범적으로 띄워보자. 하루에 2~3편이라도 띄워보자. 그게 2030년까지는 그렇게 시범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성장기가 되면 2030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을 태워서 돈을 받으면서 날아보자 라는 개념이고 2035년 이후 되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유해 기체를 탈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로드맵입니다. 과연 이 우리나라 정부의 로드맵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시는 전화기들이 저희가 예전에 계속 사용했던 전화기들이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 마을에서 어느 집에 전화가 왔으면은 마을 회관에서 방송을 합니다. 누구누구 전화가 왔으니까 서울에 아들이 전화 왔으니까 와서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가서 받고 그랬습니다. 저런 전화기가 우리가 모두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바뀐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2000년경입니다. 근데 최초로 모토로라가 위성으로 전화기를 만든 이렇게 크게 무기처럼 생긴 전화기를 만든 시점이 1983년입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일반 소시민이고 일반인인 제가 휴대폰을 가지기 시작한 시점이 1998년이니까 약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으로 개발되고 난부터 15년의 기술 발전이 이루면 모든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로 도래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로드맵에서 2020년에 이제 한번 연구 개발해보자라는 시점으로 돌아와서 2035년에 모든 국민들이 EV토를 탈 수 있게끔 만드는 시점까지 약 15년 전화기 개발되는 시점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UAM이 발전이 되려고 하면 현재까지는 저희가 쓰는 단어들을 UAM 말고 RAM, AAM으로 쓰고는 싶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통용되는 단어가 UAM이기 때문에 UAM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UAM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UAM에 들어가는 것들은 기체도 만들어야죠. 뜨고 내릴 수 있는 2차 시설도 만들어야죠. 운항하는 항공사도 필요한 거죠. 수리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관제나 항해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우리가 카카오 택시나 우티 택시를 이용하는 것처럼 플랫폼 사업자도 필요하게 된 거죠. 그 중에서도 이착륙장이 규모가 크고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측면이고요. 한국공항공사는 저기 중에서 이착륙장과 관제, 항행통신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렸듯이 유행 기체는 EV토리라고 하는 기체는 날개가 없는 형태 드론을 키워서 사람을 태우자는 개념부터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이항이나 중국의 이항이나 독일의 볼로콥터사는 드론을 만드는 업체였고 독일 볼로콥터는 헬기를 만드는 업체여서 이렇게 날개가 있는 것들을 생각을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키워서 추력을 좋게 만들어서 사람을 태우는 멀티콥터형을 만들어서 이항이나 볼로콥터는 저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수직으로 뜨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뜨는 날개와 앞으로 가는 날개가 다르게 있는 리프트 앤 크루즈 방식을 만들어 보자.
이것들은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들에서 주로 이런 형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항공기는 날개를 가지고 앞으로 가는 형태니까 띄울 때는 다른 프로펠러로 띄워보자라는 측면에서 립텐 크루즈는 항공기를 만드는 보잉이나 코라, 아까 말씀드린 오로라 뭐 이런 쪽에서 많이 만드는 것들이고, 조금 한 단계 진화된 것들이 벡터 트러스트, 날개가 틸팅을 해가면서 앞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같이 쓰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기술이 발전되는 있고, 현재 대세적으로 벡터 트러스트가 효율이 좋고 멀리 갈 수 있고 에너지를 적게 쓰기 때문에 이쪽이 대세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멀티콥터형을 만드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멀티콥터를 만드는 회사들도 날개를 만드는 것들을 발표를 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빨리 이런 기체를 만드는 회사는 조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상장에 4개 회사가 지금 EV2 기체를 만드는 4개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른 회사가 조비. 조비는 약 8조 원 규모의 비행기 기체를 상용화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에서 8조 원 정도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주식 가치를 8조 원에서 상장을 했고, 최근에 6달러까지 떨어져서 한번 사볼까 고민을 했는데 또 올라서 지금 7달러 좀 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비가 그렇게 잘 나가고 있고요. 조비는 2023년 말에 인증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2024년부터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옆에 계시면 동영상 클릭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동영상은 저기 유튜브에 보시면 조비 에비에이션이라고 치시면 뒤에 있는 기체를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내 비행기가 엄청 조용하다, 내가 앞에서 인터뷰를 할 만큼 더 뒤에 있는 기체가 조용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심에 다닐 EV톨의 기체는 조용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기체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실 거고요. 다음으로 잘 나가는 회사, 저희들이 두 번째 회사라고 선정하는 회사는 독일의 릴리움이라는 회사입니다. 얘네들은 조금 다르게 씁니다. 프로펠러처럼 큰 것들을 쓰는 게 아니라 공기를 압축해서 쓰는 형태로 날개 안에다가 조그만 엔진들을 여러 개를 달아서 그쪽에서 움직이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여러 개의 그 엔진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LED 전구가 전력을 작게 먹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서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엔진을 가지고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여기서도 2024년에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비 릴리움의 동영상도 유튜브로 보시면 충분히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릴리움 치시면 가장 최근에 그 동영상으로 시연했던 것들이 보실 수 있고, 지금 나스닥 시장에 릴리움도 상장을 해서 지금 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UAM들, 기체가 개발되고 있는 기체들의 상용화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인프라, 교통관리, 나머지 정비하고 조종사 육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를 만들려고 하면 땅이 필요합니다. 땅. 서울 도심 아니면 구미 도심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은 UAM은 교통수단이니까 수요가 많은 곳에 이착륙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겁니다. 근데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 중심 상업 지역에는 이미 고밀도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빌딩들이 많이 있고 땅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다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건물 옥상에다 만들면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내 건물에 나 말고 일반 시민들이 택시를 타듯이 올라와서 계속 다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기에는 힘들고, 기존의 건물의 옥상들에는
에어컨이라든지 다른 어떤 인프라들이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현재 아무것도 수정함이 없이 기존 건물의 옥상에다가 유해 미착륙장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해 미착륙장 도대체 어디다 만들어야 되느냐? 큰 것들, UM도 사람이 타고 다니는 기체이다 보니까 저녁에는 쉬고 충전하고 정비하고 하는 시설들이 필요할 건데 그런 것들은 도심지 외곽에 큰 것들을 만들고 도심지 내곽에는 정말 우리의 버스 정류차를 떴다 내렸다 하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UM 미착륙장의 분류를 큰 거, 가운데 있는 정도 최소한의 규모로 만드는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UM 미착륙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요가 많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수요가 많은 곳은 UM 미착륙장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은 곳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면 어떤 요인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여러 가지 복합 문제들을 고려를 해서 수요가 만들어지는 공간, 수요가 많은 지역 내에서 적정한 공간을 찾아서 유해 미착륙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유해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된다면 정말 수요가 많은 곳에만 유해 미착륙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정책적으로, 보완적으로 유해 수요는 기존의 교통량에 대한 교통 수요는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응급 닥터 헬기처럼 응급 구조가 필요한 곳이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교통수단이 없어서 한 번씩 어디를 나가야 되는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더 만들어줘야 되느냐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자가용 택시, 지하철 등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강남구 역삼일동입니다. 강남구 역삼일동에서 저렇게 빨갛게 히트맵을 해놓은 것들은 20km 이상을 다니는데 수요가 많은 지역이 어디냐고 봤습니다. 승용차의 유출량, 유입량을 봤을 때 빨간색을 빼놓고 빨간색이 아닌 지역에는 교통량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갈 사람들이 없어서 없을 수도 있지만 한 번씩 가고 싶은데 못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렇게 하얗게 되는 지역에도 유해 미착륙장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 내에서 유해 미착륙장을 만들 때 기술적과 경제적과 사회적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적정한 위치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강남구 역삼일동 주변에 반경을 그려서 보면 코엑스, GBC, 서울의료원주차원, 탄천부지, 현 잠실야구장 부지 하나에서 국제문화센터로 개발을 하면서 유해 미착륙장을 만들겠다고 한 데가 현 잠실야구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유해 미착륙장을 만드는 이들 중에서 어디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서울 얘기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요. 지방 얘기를 이제 구미나 대구, 경북, 신공항 쪽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서울 도심에서 있는 UM이 아닌 앞으로 나갈 RAM이나 AAM에 대해서 공항과 연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릴리움이라는 회사는 목표 자체를 R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비행기가 200km 이상 가는 비행기를 거리를 200km 이상 가는 거리를 만들어서 나는 도심 내를 운항하기보다는 광역 도시간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만들 것이다. 여기 보이는 그림이 미국의 플로리다인데요. 우리나라 남한의 1.7배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를 서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부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거리가 멀게 되겠죠. 2024년 플로리다에 페로비알이라는 스페인 업체, 공항을 만드는 인프라 업체죠. 여기와 함께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UM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릴리움은 우리나라를 치면 전체의 도시들을 UM으로 다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릴리움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똑같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업을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부하고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더라도 앞으로 UM은 RAM으로 발전될 전망이고 RAM으로 발전되는 것에 있어서 신공항과 각 도시 간의 연결 수단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광역교통수단으로 발전될 UM에 대해서 RAM에 대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 신공항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UM 이착륙장 버티포트를 구축한다면 준비되고 있는 신공항에 대한 접근 교통 체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공항을 만들면서 도로도 만들고 철도도 만들고 여기저기 만들려고 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가면 수요가 없어서 안 된다라는 측면에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광역교통수단들이 언제 어떻게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서 실제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물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철도와 도로들이 연계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더 대안으로 보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UM 이착륙장을 가지고 대구 경북이나 경남까지 아우르는 광역 시도관을 이어줄 수 있는 필요할 때 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려본 UM 노선 아닌데요. 대구 경북 신공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미 김천역, 구미, 대구, 경주, 영덕, 울진역까지 약 거리 50에서 100km 정도의 거리들을 충분히 UM 이착륙장을 만들어서 준비를 한다면 기존 신공항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입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이건 그냥 계략적으로 그려본 입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학토라고 얘기를 해서 UM이 공항에서 활주로처럼 역할을 하는 UM 이착륙을 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우리가 공항의 게이트처럼 여기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전체 거리가 45m에서 약 90m, 한 4,000제곱미터 정도의 땅이 필요합니다. 물론 4,000제곱미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변 옆쪽으로는 높은 장애물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 지역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개인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초기에는 국공유지를 통해서 UM 이착륙장을 빨리 만들어내고 그게로부터 수요를 창출하는 모습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미, 김천역, 저희들이 그려본 겁니다. 구미 IC역 옆에 있는 것, 구미 종합터미널, 안동역, 대구역, 서대구역, 영덕, 울진, 경주역, 상주, 북천시민공원, 우주리조트, 문경세대 도립공원 등의 UM 이착륙장을 만들면 아까 처음에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그런 네트워크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고 앞으로 나오는 대구 통합 신공항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드론과 UM을 조금 혼재해서 쓰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UM이 성숙기에 더 많이 다니고 우리가 2035년 이후 아니면 그보다 더 나가서 2050년에 UM을 아무나 손쉽게 우리 하늘에서 내 머리 위에서 엄청나게 많은 UM을 볼 수 있을 때 제5원소에서 보는 이런 그림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효과적인 교통관리, 안전관리, 통제관리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교통관리가 될 때 우리가 사람이 관제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인공지능이 관제를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2050년 정도 되는 UM 산업이 엄청난 발전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전에는 UM들과 UM들의 정보가 공유가 되고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체계를 만들면서 하늘길을 나눠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UM을 부를 때 전기 헬기라고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헬기가 지금 어떻게 다니냐면 공항에서 떠서 조종사가 눈으로 보고 장애물을 회피를 해서 내릴 곳에 내리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통신을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제5원소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런 하늘길과 모든 통신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갖춰놓고 UM 산업을 시작한다면 그 시작점이 너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전기를 동력으로 쓰는 헬기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 구조가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드론들에 대한 어떤 관제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떠나서 기존에 있는 항공기, 헬기 차원에서 내려오는 항공기와 유사한 시스템을 쓰면서 UM 교통관리를 발전을 시켜야지만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드론과 UM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언어로 얘기하는 건 CNSI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커뮤니케이션, 통신하고 내비게이션, 항로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감시를 하는 서베일런스와 인포메이션,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체계들이 드론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항공기 체계로부터 내려와서 헬기와 같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2055년부터 빨리 UM을 상용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의 주제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UMA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 주제가 아니구나.